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공동 콘텐츠 사물 인터넷 기초 파트 4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IoT 프로젝트를 어떻게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할 것이고요. 그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과 운영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자체는 프로젝트를 다양한 물리장치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동화된 서비스라든지 또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이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스마트 홈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뭐 헬스케어, 산업 자동화 등등등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두이노 뒤편에 다룰 아두이노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물 인터넷을 어, 기획하고 있다면 한번 비즈니스 모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사물 인터넷이 전제가 되려면요. 일단 특정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센서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리적 동작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수동, 즉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이 직접 통제 컨트롤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연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로컬 네트워크의 연결을 통해서 이런 사물 인터넷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떤 물리적 동작을 수행하는 것들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지만 오늘날은 그보다 좀 더 이제 향상된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처리 그리고 분석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서버라든지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버 같은 데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어떤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사이트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고 시스템 동작 최적화가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제가 이번 1학기, 24년도 1학기 했던 프로젝트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운드 센서와 초음파 센서를 바탕으로 이제 스마트 시큐리티 시스템을 개발했단 말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특히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먼지라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이랬을 때도 물체가 있다라고 감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비록 그 알림 서비스가 간다면 알림이 간다면 사용자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어, 그런 이상치를 탐지하고 이것이 뭔가 좀 잘못됐다 아니면 뭐 순간적으로 뭐 바람이라든지 먼지에 의해서 측정된 데이터들은 알림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알고리즘화 해가지고 음, 사용자들한테 실제로 침입이 있었을 때만 알림이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처리 그리고 분석이 핵심이다, 필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들은 우리 사람들 눈에 보일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뒷단에서 백엔드 쪽에서 처리를 할 부분이고요. 우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프론트엔드 쪽이죠. 시야로 보이게 되는 것들은 이제 시스템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웹 앱의 대시보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개발을 좀 해본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아직 개발이 잘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떤 걸 상상하시면 되냐면 우리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웹페이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같은데 또는 네이버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뜨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메일 같은 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쪽 단에다가 뭐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화면이 바뀌잖아요. 이제 뭐 누구누구님이 로그인하셨습니다. 아니면 또 누구누구님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뭐 메일이 몇 개 와 있다.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실제 데이터는 우리 눈에 보일 필요는 없고 우리 사용자들한테는 이런 시각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여기 뭐 한 건이 와 있다, 메일이 하나 와 있다, 뭐 쪽지가 두 개 와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확인해서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구 사항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사물 인터넷을 만들고 기획한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개발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프로젝트의 목표와 필요성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는 빌드가 그 기획 자체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큐리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스마트 시큐리티가 아닌 뭐 다른 용도의 제품이 만들어지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설정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최종 목표를 먼저 정의를 하고요. 예를 들면 스마트홈 시스템 구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에 포커스를 맞출 거야. 또는 보안 쪽에 포커스를 맞출 거야. 또는 사용자 편의성 증대에 목표를 맞출 거야. 포커스를 맞출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시스템 설계 자체가 달라지죠. 예를 들면 에너지 전략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요즘에는 왜 그 콘센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도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각각의 콘센트마다 스위치 버튼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 사물 인터넷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보안 쪽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마트 시큐리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목표를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 프로젝트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 식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냥 그것을 단순히 개발해서 그냥 그치면 안 되거든요. 그걸 누군가 사용자가 사용을 할 것이고 또 개발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고객하고 사용자하고 개발팀하고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각각의 자신의 입장에서 이런 어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이런 것들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개발을 할 건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자 식별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모두 다 문서화해 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메모로 적어놓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문서화해서 프로젝트 팀이 그걸 수시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산업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이제 비용과도 연결이 되고요. 또 비용 플러스 개발의 범위가 네, 영향을 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2019년 데이터를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뭐 각각의 번호들이 매겨지고 요구사항 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로라웬을 이용한 네트워크 서버, 뭐 기능, 어떤 요구사항이 있냐. 그래서 사물 인터넷 전용망 구축해서 로라 게이트웨이 특성을 제시해달라. 그래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굉장히 명확하게 정확하게 써놨죠. 수치도 정확하게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80개 이상 라이선스를 포함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뭐 무한대가 될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 서버라든지 뭐 또는 이런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도 무한대로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요구사항에다가 포함을 시켜놔야 우리 제품과 또는 개발자의 입장에서 그 개발하는 범위가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끝났다면 이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났다면 프로젝트 범위를 네, 설정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 목표가 필요해요. 아까 우리 그 지난군 거 봤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스마트 홈을 만들 건데 그 스마트 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각각 파트별로, 각 그 단계별로 요구하는 것들이 서로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세부 목표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조명을 제어할 것인지, 온도 제어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 범위가 형성이 되는데 어, 팀 단위로 움직였을 때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정확하지 않다면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글을 통해서 이걸 멤모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전체적인 일정, 스케줄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주 한 2주 동안은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뭐 관리자 화면 설계하고 이걸 마치면 관리자 설계를 베이스로 한 사용자 화면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뭐 디자인 팀에서는 뭐 이때부터 투입이 돼서 직접적으로 좀 더 UI, UX적으로 이제 보다 사용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그런 디자인들을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뭐 개발 파트에서는 그 사이에 뭐 DB, 데이터베이스 쪽을 설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계정 관리를 설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들이 디테일하게 이제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또는 이런 사물 인터넷을 기획하는 사람들이라면 뭐 이 정도는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범위들을 왜 지정하냐면 결국엔 예산 때문입니다. 자원이 우리는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인력이 어떤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인력도 달라질 것이고 장비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도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서는 앞선 그런 그 프로젝트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각각 팀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이 정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뭐 인건비라든지 뭐 라이센스 비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관공서라든지 뭐 또는 어떤 그 기업들의 그런 요구 사항들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입장들에서 보면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 다음 파트에 보면 이제 위험 관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개발이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100%를 못 받고 갈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일정이 딜레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기술적 이슈들 때문에 개발의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다 보면 결국에는 예산 초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 관리를 어떻게 우리가 리스크를 이제 플랜을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문제도 이슈도 체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정도 만약에 지연이 되는 경우들은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인지 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제 아시다시피 어, 예측 가능한 위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술적 문제 같은 경우 또는 일정 지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측 가능한 리스크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통제하기 좀 용이해요. 그런데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물론 예시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어, 우리가 뭐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카카오 저번에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난 것처럼 그런 이유로 인해서 외부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해서 우리 전체 개발 일정이 좀 딜레이가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 뭐 사실은 뭐 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계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플래닝이 짜졌다면 이제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개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개발에 들어가게 될 때는 이제 첫 번째는 시스템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어떤 센서 쓸 건지, 그리고 게이트웨이를 뭘로 쓸 건지,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 쓸 건지 아니면 로컬 서버 쓸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스 자체를 이제 설계하게 되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통신 프로토콜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 구성 요소들 간에 뭐 어떤 통신을 쓸 건지, 뭐 아까 봤던 부항공 같은 경우는 로라렌을 썼고, 뭐
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어떤 특정 블루투스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더넷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프로토콜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시스템 설계가 끝났다면 각각 또 세분화된 하드웨어 설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센서, 어느 회사에 어떤 센서가 좋다. 그리고 어떤 액추에이터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모터라든지 뭐 LED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습도 센서는 뭐 A사에서 구매를 할 것이고 뭐 온도 센서는 뭐 B사 걸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선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도 선택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의 기능을 하는 사물 인터넷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아두이노만 있어도 될 수도 있어요.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두이노는 그냥 단순한 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특정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라이트한 게 없지 않아 있고요.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미니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CPU도 존재하고요, 뭐 램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이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좀 복잡한 기능들, 뭐 예컨대 뭐 좀 고차원의 그런 기술들이 요구되는 그런 컴퓨터들, 그런 컴퓨팅 파워 요구되는 그런 곳에서는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이 라즈베리 파이를 쓸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얘가 뭐 저희가 개발하는 장비가 단순히 그냥 센서를 통해서 사람이 지나가면 불 켜지는 뭐 이런 기능들을 하는 사물 인터넷을 만드는데 굳이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오버 스펙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회로 설계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회로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나중에 이제 대량 생산을 목표로 했을 때 최적화 단계에서 이제 회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든 LG전자든 이런 곳에서 뭐 냉장고를 개발한다 그랬을 때 뭐 들어가는 부품들 그리고 그 부품들에 맞는 최적화된 회로 설계, 뭐 전압이 들어간다든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회로라든지 이런 설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설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펌웨어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센서와 액추에이터 제어하기 위해서 펌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좀 용이하게 하려면 이제 아두이노를 예를 들면 아두이노로 뭐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뭐 LED가 켜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펌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펌웨어를 우리가 어떻게 빌드를 해주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작동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펌웨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일상에서 언제 자주 볼 수 있냐면 인베디드 시스템들, 뭐 예컨대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들이 어쨌든 어떤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내비게이션들이 가동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모두 펌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같은 걸 업데이트 해보면 이제 뭐 펌웨어 업데이트 중입니다. 뭐 이런 그 문구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제 펌웨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C나 C++ 언어를 사용해서 펌웨어를 작성합니다. 그 기반 자체가 거의 C 언어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저장할 건지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클라우드 서버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 컴퓨터에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라고 하는 그런 하드 디스크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기다가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뭐 그 데이터를 열어보기도 하고 열어본 데이터 내에서 어떤 특정 조건에 맞으면 작동이 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그 반대의 경우 작동을 중지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빌드가 이 펌웨어 개발 그리고 데이터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게
시스템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사용자가 사용하기 어려우면 또 사람들이 선택을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더 직관적이고 그 누가 만져도 그 시스템에 오해가 안 생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웹앱 대시보드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네, 그렇게 디자인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네이버 같은 거, 네이버 뭐 1990년대, 90년대의 네이버 화면과 그리고 지금의 네이버 화면, 뭐 당장 10년 전의 네이버 화면과 지금의 네이버 화면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검색하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것들이 과거에 있는 그런 사용자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이 조금씩 변경되고 디자인이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프로토타입입니다. 즉, 초기 버전이에요, 초기 버전. 이거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뭐 제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그 초기 버전을 통해서 실제로 시스템을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의 기획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하는지, 뭐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뭐 이런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테스트 용도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면 그 뭐지? 고속도로나 이런 일반 국도에 다니다 보시면 위장막을 씌워놓은 자동차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차들, 즉 사용자에게 공개되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모두 이제 프로토타입 모델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개발만큼 중요한 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도 사실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기능적인 테스트도 있고, 성능 테스트도 있고, 안전성, 보안성, 사용자 테스트 이렇게 있는데, 정말 그 각각의 그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능 같은 경우는 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서 데이터가 정확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지, 뭐 액추에이터가 정확하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성능 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연결이 필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제대로 처리를 하는지 이 속도, 그다음에 통신이 제대로 속도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리스폰스가 뭐 긴지 짧은지 이런 테스트들. 그리고 안정성 테스트, 얘들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시스템이 사실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안정성 테스트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설계상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뭐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인다든지 아니면 그 많이 쌓인 데이터들이 앞에 있는 데이터들은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뭐 시스템 설계상 그것을 뭐 더 이상 그 관여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네,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죠. 그래서 장시간, 오랜 시간 좀 작동을 해봤을 때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안 테스트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안은 저희가 그 사물 인터넷 이야기하면서 내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가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외부 공격에 대해서 방어 가능한지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실제 사용자들, 그러니까 우리 베타 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타 버전들을 활용해서 피드백을 받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테스트는 개발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전문가 뭐 이런 그 자격증들도 있고요. 실제로 요 시험들도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관심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자격증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전략이에요. 개발하고 배포까지 완료가 됐다면 이제 운영을 해야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대표적인 게 게임 같은 것들인데 게임이 뭐 영원히 계속 운영이 되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어, 게임 같은 것들도 그 뒤에 서버에서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 유저 관리도 필요하고 뭐 불법 프로그램, 뭐 핵 같은 그런 불법 프로그램들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서비스가 만약에 배포됐다. 그래서 최종 제품을 실제 환경에서 배포하는 단계라고 해서
하드웨어를 설치한다든지 소프트웨어 배포한다든지 뭐 네트워크 설정 등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포가 됐다면 이제 유지 보수 계획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용자가 갑자기 몰렸을 때는 소위 말해서 서버가 터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 것인지, 또 특정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서비스를 몇 년간 운영할 건지를 계획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게임이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영원하지는 않거든요. 중간중간에 뭐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아서 이제 서비스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 전략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PLC라고 해서 또는 PL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통은 제품 수명 주기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제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도입기, 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뭐 이런 것 단계를 거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성장기 같은 경우 특히 도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시스템을 배포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성장기가 올 수도 있지만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들은 기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니즈를 정말 잘 파악을 해야지 성공적인 이제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운영 전략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암호화 같은 경우는 이제 SSL이나 TLS 프로토콜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SSL 보시면 여기 소스 소켓 레이어, 그리고 TLS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세큐리티인데, TLS가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더 좀 좋은 보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둘 다 이제 데이터 암호화, 그다음에 무결성 검증 뭐 이런 것들인데요. 어, 결국에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다시 말하면 좀 더 이해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로그인을 해요. 예를 들면 그 네이버의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이버를 로그인을 하는데 로그인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송되는 과정에서는 암호화를 통해서 전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SSL과 TLS를 활용하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인터넷 주소는 HTTPS잖아요. 이 S가 이제 SSL, TLS를 적용한 거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소 중에 HTTP는 이제 없을 겁니다. 이 HTTP를 통해서 이제 주소를 입력하시게 되면 아마 대부분의 보안 패치가 잘 되어 있는 컴퓨터들은 보안상 이슈가 있는 건데 접속할래? 뭐 이런 식으로 경고문을 띄워주기도 해요.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HTTP로 되어 있는 모르는 주소는 클릭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성능 이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최적화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테스트 단계에서도 충분히 그런 성능 모니터링이나 최적화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서비스가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몰렸단 말이지. 그랬을 때는 또 다른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능 모니터링은 정말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능 분석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통신 속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시스템이 제대로 응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화 갑자기 인기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갑자기 서버가 막 터져. 사용자들이 막 또 특정 시간에 사용자들이 엄청 몰려. 이러면 병목 현상이 생기거든요. 갑자기 서버는 유한하다 보니 갑자기 사람들 유저들이 막 몰리면 서비스가 느려진다는 이런 현상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해서 최적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하드웨어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화 도구 도입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좀 있어요. 소프트웨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능 모니터링 그리고 성능 최적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개론은 여기서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5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이제 사물 인터넷을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론적인 배경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의 단계를 거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뒤쪽 아두이노 파트는 순천대학교에서 진행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공동 콘텐츠의 앞부분, 이론적 부분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향후 뒷부분도 다 같이 학습하셔가지고 사물 인터넷을 제대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